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권력 바로 옆이다. 그 말 저는 죽을 뻔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권력 가까이에 있다는 건 보호가 아니라 표적이라는 뜻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제 아내와 아들의 생명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동당 39호실 원수님 해외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북한의 외화, 금괴, 싱가포르 마카오 공작금, 그 모든 흐름이 제 손을 거쳤습니다. 제가 열람한 문서 한 장은 수백만 달러의 이동을 의미했고, 제가 누른 도장은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심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한 숫자도 흔들리지 않게 충성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놓인 감찰 문서 한 장이 저를 지옥의 문 앞에 세웠습니다. 내부 자금 유출 의혹 조사 착수한, 그리고 그 아래 제 아내의 이름, 최동혁 처의 신원 재검토 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고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아내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도 조직도 모르는 그저 제 곁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 이름이 감찰 문서에 올라온 걸까?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는 거실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이 더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꺼낼 수 없었지만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선택해야 해요. 이대로 있으면 우린 정말 사라져요. 그 말은 예언도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39호실에서 일하며 저는 너무 많은 사라짐을 목격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오늘 아무 흔적 없이 지워지는 일들, 그들의 가족까지 함께 사라지는 일들, 감찰에 오른다는 건 조사가 아니라 제거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 계좌, 공작금 이동 경로, 해외 자금줄, 권력자들이 절대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들은 언제든 저를 없앨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의 평양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백만 개의 창문, 그 속에서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한 통의 전화, 한 장의 문서면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했습니다. 죽느냐 도망치느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감찰망을 뚫고 평양에서 빠져나왔는지, 두만강 위에서 어떤 총성을 들었는지, 중국 공안의 추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자유를 손에 넣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기가 아닙니다. 한 남편이, 한 아버지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더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8년 겨울 평양에서 시작된 그 긴 도망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겨울 평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39호실 본부 회계과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외화와 금괴, 그리고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는 공작금까지 모두 제 손에서 실제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회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곧 누군가의 운명이었고, 한 숫자 한 숫자가 곧 조직의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까지 잔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이미 5번이나 수정한 결산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곧 열릴 확대회의에서 바로 상부 보고가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숫자를 다시 확인하던 저는 문득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로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불안한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 떨림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동무, 지금 본부 지도과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목소리는 말 그대로 건조했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과의 호출은 곧 내부 감찰을 의미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펜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겨울 강물에 손을 담근 듯한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호출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9호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동료들이 지도과 호출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봐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돌아왔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결산표를 정리하고 펜을 가지런히 놓고 외투를 입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마치 시간을 늦추고 싶은 듯이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제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타박, 타. 그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지도가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침착하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제 안의 다른 목소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라고. 문을 열자 2명의 감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동혁 책임자, 앉으시오.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뒤에 숨은 칼날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 문서 하나가 밀려 나왔습니다. 내부 자금 유출 의혹 조사 착수한. 제목을 읽는 순간 입 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내려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줄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최동혁, 선명했습니다.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동혁 처의 신원 재검토 필요.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왜 아내 이름이 여기에?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동혁 책임자, 협조해 주시오. 조사가 끝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오. 감찰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큼 위험한 말은 없다는 것을. 그 말은 곧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라는 단어는 곧 숙청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제 다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저는 벽에 기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밤 11시쯤 평양 여명거리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피가 없이 허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바로 알아챌 거야. 저는 볼을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혈색을 돌게 하려는 시도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을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머뭇거렸지만 아내는 제가 숨길 수 없는 표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 마음이 어떤지 아내는 제 얼굴만 봐도 알았습니다. 말해요. 무슨 일인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도과에서 감찰이 시작됐어. 아내의 얼굴에서 피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붉던 볼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뜨개질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할까 말까 하던 내용을 결국 말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이름도 올라갔어. 뭐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제 심장까지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뒤로 물러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의 몸이 작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식의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째까, 째까, 째까.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준비해야 해요. 무슨 준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차마 그 단어를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 손에 우리 인생 맡기지 말아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아들까지 끝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9호실에서 봐온 모든 숙청 문서, 사라진 동료들, 그리고 감찰에 오른 사람들의 마지막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책임자는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은 조사를 받은 뒤 돌아왔지만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6개월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살려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친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집, 이 직장, 이 신분,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심지어 조국까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속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더 이상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감찰 통보를 받은 뒤로도 저는 매일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서 자금 결산표를 열람하고 수입 지출 라인을 확인하고 해외 공작 자금 흐름을 점검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산표의 숫자들이 제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냉정한 숫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125만 달러 싱가포르 계좌 이체. 이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곧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이는 자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사 여부를 의미하는 문서였습니다. 특히 전용 자금 3호 계정에 빠진 금액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 기록과 대조해봤습니다. 분명히 280만 달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와 마카오의 위장 계좌를 오가며 자금을 확보하고 분배하는 것은 저의 고유 업무였지만 제가 모르는 거대한 공백이 한 건 발생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정도 규모의 자금 누락은 제가 아닌 상부의 지시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더 위험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나를 표적으로 삼고 있군.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잔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상황 자체가 제 정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39호실 안에는 수십 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누군가 저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승진 경쟁,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비밀 때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평소처럼 온화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리고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보, 오늘도 그 사람들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왔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주변을 서성였어요. 관리원한테 이것저것 묻고 갔다고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감찰이 단순히 조사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감시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인다는 것은 더 이상 서류상의 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미행하고 감시하고 조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절차일 뿐이야. 그러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알아요. 이게 절차가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당신, 지난번처럼 그렇게 버티면 이번엔 우리 모두 위험해져요. 지난번, 3년 전, 제 동료 한 명이 감찰에 올랐을 때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히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사무실 내부 금고에서 전용자금 특수관리 보고서를 열람했습니다. 원래 제 업무였지만 이날따라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금고 문을 열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친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이 특수검토 대상이라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배우자 동양 필요. 이 말의 의미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를 감시한다는 뜻. 39호실에서 일하며 저는 이런 문구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가 적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선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내에게 미칠 위험이 현실이 되었고 저 역시 이 조직에서 더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으며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아내를 지키지? 저는 책상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퇴근해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고개도 숙여져 있었습니다. 평소 씩씩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아내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있잖아요. 아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에게 묻고 갔다고 해요. 우리 아들의 생활 태도랑 친구 관계까지.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39호실 내부에서 쓰는 감찰보고 문구와 같았습니다. 대상자 자녀의 사회적 관계망 파악. 이것은 곧 온 가족을 조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들까지, 우리 아들까지 그들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결심한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당신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셋 다 없어져요. 아내의 말은 부드럽지도 않았고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제게 남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사 대상이 아니라 숙청 명단의 초입에 올라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기차에 오른 뒤 저는 평양에 홀로 남았습니다. 겨울 새벽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고 아내와 아들이 떠난 자리는 집 안에 깊은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지만 집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니, 어둡다기보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내가 늘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고 아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가족을 보냈으니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흔적을 지우는 일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39호실 직원이 하루 이틀 결근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사라지기 전까지 위험 신호를 최소한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피가 없이 허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출근하면 바로 들킬 거야.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볼을 손으로 문질러 혈색을 돌게 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눈동자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연기하자. 완벽하게 연기해야 해.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에게도 평소와 똑같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책임자 동무, 오늘도 회의 있어. 오후부터 결산 보고 준비해야 해서 그렇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표정도 평소처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젯밤 가족을 기차에 태워보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찰과 보위부는 이미 제 주변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어둠 속의 눈은 늘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느 때처럼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산표, 자금 이체 보고서, 해외 계좌 내역, 모두 제가 매일 다루던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내와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회령에 도착했을까? 무사히 도착했을까? 손전화기를 꺼내고 싶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해서 가족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여기서 전화하면 추적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서 첫 번째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평양을 떠난다는 사실을 가능한 오래 감추는 것. 그게 가족을 따라가기 위한 유일한 생존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본부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두 남자.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그들은 특유의 차가운 눈빛으로 사무실을 둘러보다 제게 다가왔습니다. 최동혁 책임자 동무, 잠시 조사 협조 좀 받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쥔 펜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조사인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최근 외화 지출 내역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제 책상 위 여러 문서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절차라는 듯 행동했지만 그들의 손 움직임은 너무나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이 조사는 단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양을 떠나기 전에 나를 올가매기 위한 첫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제 결산표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발견하지 마라. 그때 한 감찰관이 물었습니다. 책임자 동무, 가족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드님은 학교 잘 다니고요. 그 질문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학교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회령으로 가는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임자 동무, 요즘 평양 밖 움직임이 많습니다. 부디 사사로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긴장이 풀리며 의자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감찰관들이 떠난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 그들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 어디 있는지, 제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갔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책임자 동무, 내일 새벽 4시, 동무는 평양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빨리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동무 주변에 움직임이 많소. 오늘 밤 넘기면 위험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령까지는 어떻게 가라는 거요? 브로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차 말고 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우린 평양 북쪽으로 연결된 폐쇄도로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장기 공사 구간이어서 감찰이 손대지 못하는 구역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길로 가면 검문소는 딱 한 곳만 피하면 됩니다. 문제는 브로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검문소를 통과하려면 누군가 매수해야 합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뇌물, 브로커는 검문소 병사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뇌물은 흔한 일이었지만 검문소는 달랐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총살이었습니다. 동무, 지금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소. 평양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이동하는 건 거의 자살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오? 브로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책임자 동무가 가진 외화 전부요. 그 말은 모든 걸 걸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비밀리로 외화를 모아두었습니다. 39호실 회계 책임자로 일하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당할 일이었지만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이 제 가족의 목숨을 살릴 마지막 수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소. 준비하겠소.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화장실 칸막이 안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스문의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영원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양 아파트 창밖을 내다보며 아내와 아들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회령 방향. 저 멀리 어둠 속 어딘가에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날 때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제발 살아서 와요. 저는 작은 외화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해 동안 결산표를 다루며 비밀리로 모아둔 외화가 있었습니다. 달러, 유로, 위안화 모두 합쳐서 약 2만 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평양에서 좋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돈은 단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일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걸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가야 한다. 저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주방, 아들방, 침실. 15년 동안 살았던 이 집. 수많은 추억이 담긴 이곳.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뗀 거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던 식탁. 가족 사진이 걸린 벽.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내일 일어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문소, 병사들, 총, 만약 발각되면, 만약 실패하면. 그날 밤 저는 평양에서의 마지막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새벽까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하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40분, 평양 여명거리의 불빛은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외화가 든 작은 가방, 겨울 외투,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것이 제가 가져갈 전부였습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은 가슴 한쪽이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음이 다가오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이웃집 불도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음이 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아무도 깨지 마라. 1층에 도착했을 때 관리원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관리원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은 늘 아름다웠습니다. 골목 끝에서 신호를 보내자 한 대의 오래된 승합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임자 동무 탓이오. 브로커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뒷좌석에는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은 회령에 무사히 도착했소. 지금 대기 중이오. 그 말에 잠시 가슴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차의 엔진음이 작은 떨림을 만들어낸 가운데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동무 지금 이 순간부터 뒤돌아보지 마시오. 평양을 빠져나가는 건 한 번뿐이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승합차는 서서히 평양 외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평양의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체사 상탑, 김일성 광장, 대동강. 제가 평생 보아온 풍경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로 탈북자가 되는 길에 올라섰다는 것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차는 평양 북쪽 도로를 타고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새벽 공기와 어둠이 도로 위에 낮게 깔려 있었고 멀리 보이는 군부대, 초소의 불빛이 손바닥만 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동무 곧 검문소가 나올 거요. 우리가 매수한 보초가 교대 들어가는 시간까지 아직 10분 남았소. 그 전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어떻게 통과할 건가? 브로커는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있는 외화가 오늘 동무의 생명을 살릴 거요. 차는 검문소 150m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브로커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책임자 동무, 가방 준비하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외화 가방을 잡았습니다.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의 목숨이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총을 든 병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가 다가오자 긴장된 눈빛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정지, 신분증과 이동증명서 제출하시오. 브로커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병사가 그것을 살피는 동안 다른 병사가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두려움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나? 끝인가? 그때 브로커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보초 동무, 교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시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외화 가방을 병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병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달러 뭉치가 보였습니다. 병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나 잠시 뒤 그는 가방을 재빨리 닫고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과하시오. 빨리.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차는 검문소 장벽을 천천히 통과했고 병사들의 눈앞을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무서운 30초였습니다. 검문소를 벗어나자 브로커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임자 동무 이제 절반은 넘었소. 저는 뒷좌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긴장이 풀리며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반이라니 아직 많이 남았다는 말이오?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감시가 더 치밀해질 거요.
특히 무산과 회령 사이엔 일반 병사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배치되어 있어. 보위부, 맞소. 그놈들은 사람 얼굴을 기억해두고 조금이라도 낯설면 바로 따로 조사에 넘겨.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승합차는 산과 강을 따라 이동했고 창밖으로는 여명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동이 틀 때가 되자 브로커는 차를 큰 바위 뒤에 세워두었습니다. 책임자 동무, 지금은 이동하면 안 돼요. 해가 완전히 뜨면 검문소 감시가 시작될 거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린 어디까지 온 거요? 브로커는 작은 지도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갑산 이 근처요. 여기서 회령까지 아직 멉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감찰이 동무의 출근 현황을 확인하면 오늘 중으로 평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요. 그 말은 마치 제 주변에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조여오고 있다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브로커의 손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동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움직였소. 뭐가? 브로커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9호실 내부에서 동무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상부에 전달됐소.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요? 브로커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동무는 이제 평양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소. 그 말은 제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도 머뭇거릴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서늘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 회령까지 가서 내 가족과 다시 만나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령에 도착한 것은 밤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승합차는 조용히 산길을 타고 작은 민가 뒤편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먼 곳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고 그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제게 날아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어붙은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정말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간의 여행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보, 늦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울음과 안도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됐소. 이제 우리가 함께 있소. 아내는 제 품에 안겨 작게 흐느꼈습니다. 그 떨림이 제 심장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며칠 만인가요? 평양에서 헤어진 뒤 처음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책임자 동무, 감상에 젖을 시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순간이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가족을 만난 기쁨은 잠시뿐,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로 우리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좁은 오솔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발밑은 돌과 흙으로 고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가끔 돌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참고 있었습니다. 아빠,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참자. 저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앞에서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기 보이시오? 브로커가 가리킨 방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검은 선이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국경입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저 강만 건너면 북한이 아닙니다. 두만강 앞에 섰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베었습니다.
밤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했고 어둠은 발밑에 얼음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얼어 있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검은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책임자 동무, 강은 지금 얼었지만 중간중간 물이 흐르는 곳도 있어. 아드님을 꼭 잡으시오. 아들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함께 있잖아. 우리 같이 가자. 아내도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 이제 조금만 더. 우리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은 낮게 끼익 하는 소리를 냈고 발 아래 어둠이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들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자.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득, 드득, 그 소리가 심장을 조였습니다. 아내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알소. 우리 거의 다 왔소. 그러나 강의 절반쯤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뒤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탐조등이 켜지며 눈부신 빗줄기가 강 위를 쓸었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도망자다. 준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시오. 저는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어. 우리는 얼음 위에서 달렸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얼음이 산산이 갈라지며 검은 물이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물방울이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잡으라. 경비병들이 고함쳤습니다. 그들도 강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들이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탕. 총성이 계속되었습니다. 제 옆으로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얼음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거의 다 왔소. 조금만 더. 브로커가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앞에는 오직 한 줄기의 희미한 불빛, 중국 쪽 민가의 그림자가 손짓하듯 써 있었습니다. 10m, 5m, 그리고 마침내 발끝이 얼음에서 흙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듯 중국 땅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뒤쪽에서 총성이 멈췄습니다. 국경선. 경비병들은 더 이상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국제법상 그들은 중국 땅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쓰러져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살았어. 여보, 우리 살았어. 아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국 땅 위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오. 중국 공안이 움직이기 전에 숨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브로커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린 아직 안전하지 않소. 중국도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보내오. 빨리 움직여야 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날 밤은 낯선 조선족 마을의 작은 방에서 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초라한 난로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그 어떤 난방보다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북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내온 뜨끈한 국물을 아들이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평범한 국물 한 그릇,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따뜻한 국물. 아들은 그것을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마음껏 먹어도 돼. 아들은 국물을 다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브로커는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평양에서 39호실 회계 책임자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갔소. 북한이 중국 쪽에도 수색 요청을 넣었소. 여기까지도 수색 가능성이 있소. 지금 당장 이동해야 하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벌써 39호실은 일반 부서가 아니오. 동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민감한지 북한도 잘 알고 있어. 그들은 동무를 반드시 찾을 거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산길, 들판, 철길 아래 끝없는 숨어 다니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검문을 피하고 북한 첩자들의 감시를 피하고 때로는 며칠씩 굶으며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머리가 아파. 저는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여보, 아이가 열이 있어요. 아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너무 뜨거워요. 브로커는 이를 악물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조선족, 의사 한 명이 있어. 돈은 더 들지만 살릴 수 있을 거요. 얼마든지 내겠소.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시오. 우리는 낡은 농가로 이동했고 의사는 말없이 청진기를 댄 뒤 말했습니다. 폐렴 직전이오. 오늘 놓치는 순간 아이 위험하오. 폐렴.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얼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사약 값으로 중국 돈 500위안 필요하오. 500위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소.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시오. 의사는 주사를 놓았습니다. 아들은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울음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아들의 열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숨도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살았어. 여보 살았어. 저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 정말 고생했어.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우리를 여기서 보내주소. 며칠 뒤 우리는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긴 채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콩자루 사이에 파묻혀 숨소리조차 삼키며 이동하는 동안 아들이 다시 열이 오를까 저는 온 신경을 아이에게 쏟았습니다. 중국 공안의 검문은 회령 경비병보다 훨씬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트럭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올라왔습니다. 뭐 실었나? 콩입니다. 열어봐. 콩자루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트럭 위로 비친 손전등이 콩자루 사이를 훑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연기하듯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죽겠네. 아내는 큰 소리로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공안은 짜증난 듯 말했습니다. 에이, 씨, 뭐야 이거.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대단하오. 우리는 그렇게 베트남 국경까지 갔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라오스를 지나 태국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콕, 서울에서 내려온 태극기가 밤하늘 아래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여보 저기야.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강, 파랑, 검정, 하양. 그 색깔들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저기만 가면 우리 끝이야. 대사관 문턱까지 30m.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걸음, 20m.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스타, 태국 경찰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검거조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먼저 가요. 아니요, 같이 가오. 그러나 경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명, 6명, 우리를 둘러싸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밀어 대사관 쪽으로 보냈습니다. 가오, 지금이요. 아내는 울며 아이를 안고 뛰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경찰을 막아섰습니다. 스톱. 경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온 힘으로 뿌리쳤습니다. 가오, 빨리. 아내와 아들이 대사관 문으로 달렸습니다. 10m, 5m, 경찰이 제 팔을 비틀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아내와 아들이 대사관 문턱을 넘었습니다. 저도 마지막 힘을 다해 경찰을 밀쳐내고 뛰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보였습니다. 3m, 2m. 경찰이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어 문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호해 주시오. 경찰이 멈춰 섰습니다. 대사관은 외교권이 미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와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난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살았소. 우리 살았소. 2020년 1월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공항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예뻐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예쁘지? 여기가 우리가 이제 살 곳이야. 아내는 춤을 가르치며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무용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북한에서 배운 무용을 이곳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언젠가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좋아했던 아이입니다. 그 꿈을 이제 이곳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시 운전석에 앉아 한강을 건너며 생각합니다. 그날 두만강에서 들리던 총성 대신 지금은 엔진 소리만 들리는구나. 손님을 태우고 서울거리를 달립니다. 신호등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입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39호실 회계 책임자가 아니라 아내의 남편, 아들의 아버지로 살겠다는 선택을.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평양에 다시 가서 그때 그 집을 보고 싶습니다. 여명거리 아파트, 우리가 살던 그곳, 그리고 함께 도망쳤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며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해냈어. 우리 살아남았어.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자유는 늘 대가를 요구하지만 그 대가를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꿈꿉니다. 자유를 그들도 원합니다. 평범한 삶을.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탈북 감동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